안녕하세요. 이제 막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취미로 민물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낚시대를 들이우고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마치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던 오랜만에 느낀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 일로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러 간 평범한 어느 날 중 하루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준비를 마친 뒤 낚시대를 들이웠습니다. 잔잔한 물엣지가 떠오르고 그 찌가 잠기기 전까지의 고요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마음일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근처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에서도 낚시 방송을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게 제작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시끌시끌한 인파 속으로 시선을 돌리니 대학생들로 보이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대학 MT 장소를 낚시터로 잡은 듯 보였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왜 하필 제가 낚시하러 나온 그날이었을까요? 고기 잡는데 욕심은 없었지만 왠지 그 시끌벅적함에 입질도 없는 것 같고 또 저만의 작은 행복인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아 주섬주섬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놀러 나온 그들에게 눈치를 주기는 싫어서 저 하나만 양보하면 되는 부분이라 챙겨나온 이것저것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저 먼 발치서 제 쪽을 바라보던 그녀와 눈을 처음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꽤 돼서 사실 눈이 마주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 키에 곱게 뻗은 다리가 인상적인 여자였습니다. 뒤로 질끈 묶은 머리에 하얀색 민소매티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짧은 청반바지 때문인지 곱게 뻗은 다리가 무척이나 길어 보이더군요. 그녀는 짐을 차에서 내리면서도 제 쪽을 계속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행색이 누가 봐도 낚시하러 나온 아저씨였는데 설마 저를 봤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최대한 멀리 학생들의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항상 저에게 골프나 배우지 무슨 낚시냐며 뭐라 한 소리 하던 친구들도 최근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낚시 프로를 보고 낚시도 재밌겠다 하여 낚시 프로가 장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방해를 받고 나니 그렇지만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에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러 온 낚시터에서 예상 밖의 방해를 받게 되니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옮기고 나니 또 바람을 스치는 풀소리와 가끔씩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 지쳐버린 저에게 나름의 휴식을 주는 시간, 바로 입질이 1시간이 되도록 걷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시끄러운 대학생 친구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저는 그저 이 고요함을 즐기는 것도 낚시를 오는 주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입질이 없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을 꺼내들어 비릿한 낚시터 공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독서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많이 잡혀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복장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전 저를 쳐다봤던 것 같은 청반 바지 차림의 그녀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무릎에 팔을 떼고 뒤에서 말을 걸어왔는데 싱그러운 그녀의 풋풋한 향기에 근처에서 느껴지던 물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런 그녀를 바라보니 고리타분한 낚시터와는 상반되는 화사한 얼굴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대더라고요. 위로 올려 묶은 머리에 쌍꺼풀이 없는데도 커다란 눈, 선크림을 발라서 그런지 더 하얘 보이는 깔끔한 피부와 커다란 입에 미소 지을 때 보이는 가지런한 이빨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에 살짝 보이는 멍자국 빼고는
그 피부만큼 하얗게 쭉 뻗은 다리가 모델을 해도 되겠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근처에 담궈놓은 통발을 꺼내서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고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엔 너무 시끄러우시죠? 요즘 학생들 같지 않게 배려심 넘치는 질문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 괜찮다고 모처럼 공부에 지쳐 놀러 나왔을 텐데 아저씨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놀라고 대답해줬어요. 고기 많이 잡으면 보여주세요. 이따가 다시 올게요. 라고 발랄하게 말하며 돌아가는 뒷모습의 총각대 여자를 처음 소개받고 두근대던 그 시절이 생각나 멍하니 작아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깡총대며 뛰어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바닥만한 붕어 몇 마리를 잡고 방생해준 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는데 배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주더라고요. 잠깐 텐트로 돌아와 텐트 앞에 앉아 준비해온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별미이죠. 계란까지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뭐 드세요? 라면? 라고 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녀였습니다. 넘어가는 석양 때문인지 술 기운이 오른 것인지 그녀의 새하얀 양쪽 볼따구는 눈에 확연히 보일 만큼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일회용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저씨 주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접시 안에는 삼겹살 구운 것이 몇 조각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취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했다고 저를 챙겨주는 마음에 혹이나 감동을 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을 라면과 먹으려 준비해온 김치랑 먹으니 정말 궁합이 좋았어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그녀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제가 먹는 모습을 구경이라도 하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았을 때 종아리에 눌린 널쩍다리가 탄탄한 것이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 같아 보였습니다. 어디 학교에서 놀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제 예상대로 인근에 있는 체대에서 놀러 나온 것이더라고요. 태권도를 전공했다는 그녀의 말이 쭉 뻗은 탄탄한 다리가 어디서 온 건지 짐작이 가더군요. 저는 왜 친구들하고 있지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고 장난스레 물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대답에 두근두근 했습니다.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는 라면을 삼키지도 못하고 뱉고 있는데 그녀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배를 쥐고 바닥에 발라당 넘어진 채 소리를 내며 웃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술만 먹이는 게 싫어서 도망 나왔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웃으며 대답하는 그녀의 장난도 그저 젊은 아가씨의 애교라고 생각하니 어른을 가지고 장난친 사실에도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있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등에 묻은 흙을 털어줬습니다. 흰옷에 흙이 묻어 어떡하냐고 대충 물어본 질문에 옷이야 빨면 되죠 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먹는 걸 다 끝내고 다시 낚시를 하러 돌아가려는데 그녀는 일행들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저씨랑 노는 게 뭐가 재밌냐고 얼른 가서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라고 하는 말에도 그녀는 막무가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텐트에서 라면 먹을 때 쓰던 간이 의자를 들고 와서 제 낚시자리 옆에 앉을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할 텐데도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저희 말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밤에 마시려고 아껴둔 맥주 2캔을 꺼내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입질도 없는 낚시터의 고리타분한 아저씨와 함께 죽치고 있는 그녀를 위한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술이 아직 조금 취했는지 물에 발을 담궈보고 싶다고 신고 있던 샌들을 벗고는 흙탕물에 발을 담그더라고요. 물가는 진흙이라서 위험하다고 그녀를 겨우 떼어놓고는 흙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발에 생수를 부어줬습니다. 매니큐어 하나 칠해지지 않은 분홍색 발톱과 매끈한 발등에 잠깐 정신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넘어가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놀고 있는 학생 무리가 뿜고 있는 불빛과 물 위에 떠 있는 저희 야광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녀와 할 말이 없어 낚시에 집중해 있는데 그녀도 저와 같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가 제 어깨에 살포시 기대더군요. 밤이 되니까 피곤했는지 잠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밤 한 개를 머금어 진동하던 플레음이 내 어깨에 그녀의 머리가 바싹 기대지니 아리따운 아가씨의 머리 향해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야광지가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도 저는 챔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황홀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간 야광지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녀를 제 텐트로 옮겨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낚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낚시를 하려는데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짙은 눈썹이 인상적인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래 돌아오지 않자 일행이던 그가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이상한 오해받기 싫어서 술에 취해 주정부리다가 내 텐트에서 자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낚시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텐트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텐트로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가 술에 취한 그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남자를 혼쭐을 내주고 그때부터는 낚시고 뭐고 그냥 텐트 앞을 지켰습니다.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러 온 낚시터에서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자신을 자제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텐트 지퍼를 굳게 잠그고 그 앞에 앉아 그녀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뒤로 묶은 말총머리가 풀려 부스스한 머리와 부은 눈으로 나오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살짝 붓기가 빠지지 않은 얼굴도 그녀의 풋풋한 아름다움을 숨길 수 없더군요. 어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새하얀 볼따구는 간밤에 마신 술이 다 깬 듯 싶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조금씩 기억이 났는지 몇 번이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웠는지 후다닥 뛰어가 저만치 작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낚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낚시나 더 즐기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저씨 라고 부르면서 그녀가 다시 제 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그녀는 자기의 전화번호가 적힌 찢어진 신문지에 귀퉁이를 저에게 내밀며 나중에 같이 식사나 하자며 연락달라고 하고는 이내 일행들과 낚시터에서 사라졌습니다. 낚시터에 남아 혼자 사색을 즐기며 어제 그녀가 앉아있던 간이 의자를 보면서 여운을 달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후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오늘이 돼서도 그녀에게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 그녀가 앉아있던 새빨간 간이 의자를 보면서 새하였던 그녀를 아직도 가끔 추억하고는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던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대충 말을 듣고 나가긴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비 안사돈이 많이 심각해 보이는 게 영 맘에 걸려.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원래 엄청 밝으셨다고 하더라고.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그러고 나서 벌써 1년이나 지났다며. 그런데도 저런 상태라면 좀 심각한 거 아닐까 싶네. 물론 주원이는 사람 참 괜찮은데 예비 안사돈이 자꾸 걸린다. 엄마, 우리 어차피 따로 살아서 별로 마주칠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를 안심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엄마 얼굴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남편부터 시댁 가족들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3년 가까이 사귀다 결혼했기에 그래도 나름 오래 지켜봤거든요.
특히나 시어머님의 첫 인상은 밝고 모든 게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하게 되면 제 말에 바로 맞장구 쳐주고 까르르 웃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님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 단짝 친구분의 생일을 맞이해서 두 분이 같이 바닷가로 여행을 갔는데 교통사고로 운전을 했던 친구분만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님 말로는 친구분이 시어머님을 살리려고 핸들을 꺾었다는 말을 하며 실신을 반복하셨는데요. 친구분이 핸들을 꺾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시어머님이 위험할까 싶어 팔을 뻗은 채 시어머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외쳤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찰과상만 조금 입었을 뿐 시어머님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의사조차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분이 맞냐고 되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로 인해 시어머님은 더욱 충격을 받은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세상과 단절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기에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던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결혼한다면 우리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도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하도록 해. 그나저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체 몇 가정이 파탄이 난 거야. 피해자 가족들의 원통함을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니? 네 예비 시어머니만 봐도 그렇잖니. 세상이 두 쪽이나 난이 있어도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지 않다고 하니 참 답답하구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님이 좋아지리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기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강아지 이름이 기쁨이었고 기쁨이로 인해 시어머님이 조금씩 좋아져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시댁에 갈 때마다 기쁨이를 데리고 갔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기쁨이를 본척만 척하면서 오히려 귀찮아하는 듯 했는데요. 기쁨이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님의 슬픔을 느꼈던 것일까요? 시댁만 가면 기쁨이가 시어머님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가 외쳤고요. 진짜 신기해요. 원래 기쁨이가 저렇게 얌전한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어머님한테 가서 조용히 앉아있잖아요. 그렇니? 원래는 안 그래? 네, 사실 기쁨이가 유기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뻐해달라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님 무릎 위에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쁨이는 어머님이 참 좋은가 봐요. 그랬구나. 기쁨이 네가 유기견이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아는 거니? 내 슬픔이 느껴졌어? 시어머님이 기쁨이를 쓰담쓰담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순간 기쁨이가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모양으로 마치 시어머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제스처를 보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님과 기쁨이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갔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네, 어머님, 무슨 부탁이신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어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니들이 출근하고 나면 기쁨이가 집에 혼자 있잖니?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내가 기쁨이랑 놀아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어머님께서요? 그건 좀 그렇겠지. 제가 놀란 채 되묻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괜한 말을 했다는 듯이 말을 바꾸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그렇잖아도 하루 종일 기쁨이 혼자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이가 유기견이었다 보니까 겁도 많고 외로움도 많아서 분리불안증도 좀 있거든요. 그래? 외로움이 많아? 그럼요. 되도록이면 집에 혼자 두지 않는 게 좋긴 하죠. 그치만 둘 다 회사를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좋죠. 기쁨이도 어머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당연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돌봐주신다면 저야 무조건 감사하죠.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한 부탁이기도 했고 기쁨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는 모습에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뒤 방 안에만 있던 시어머님은 기쁨이를 데리러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셨고 저녁에 다시 데려다주곤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기쁨이가 시어머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을 시댁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놀아주는 시어머님을 기쁨이도 정말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정말 고마워서 그런다. 네? 저한테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좀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네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지 뭐니. 얼마 만에 듣는 웃음소리인지 모르겠다. 정말요? 그래. 기쁨이랑 노는 것 같던데 병원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걱정이었잖니.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 기쁨이가 종일 네 시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애교를 부려대거든. 사실 나는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거 달갑지가 않았었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 말귀도 다 알아듣고 말이야. 시아버님이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시아버님 얼굴에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유기견이었던 기쁨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제가 우기다시피 데리고 왔었는데 기쁨이가 이렇게 도움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좋아져 갔거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얘, 내가 오늘 동물병원에 갔는데 왜요? 기쁨이가 어디 아팠던 거예요? 아니, 도통 밥도 안 먹고 그러길래 혹시나 어디 아픈가 해서 가봤지. 근데 의사 말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요? 하긴 최근 들어 기쁨이가 살이 좀 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 동물병원에서 친해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도 있다고 하더구나. 아, 애견 유치원이요? 맞아요, 있어요. 요즘 거기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보내기가 좀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기쁨이를 거기에 보낼까 한다. 애견 유치원에요? 그래, 내가 들어보니 거기서는 적당한 운동도 시켜주고 훈련 그런 것도 시켜줘서 그렇게나 좋다고 하잖니. 강아지가 사람보다 수명도 짧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잖니. 그래서 보내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겠지? 괜찮긴 한데 어머님께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사고 이후 워낙 외출을 꺼려 하셨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기쁨이가 건강해진다는데 뭘 못하겠어. 그럼 제가 비용을 좀 보탤게요. 사실 부담이 돼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시아버지가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했거든. 그쯤에서 시어머님은 얼굴까지 상기된 채 잔뜩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하소연을 했어요. 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반장 선거가 있었거든. 네? 반장 선거요? 그런 것도 해요? 당연하지. 여기서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 생각해봐라. 강아지들도 서열이 있기 마련인데 반장이 못 되면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 그럼 기쁨이도 반장 선거에 나갔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우리 기쁨이가 천재 강아지인데 당연히 나갔지. 시어머님이 어깨까지 치켜 올린 채 잔뜩 힘주어 말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천재견은 뭔 놈의 천재견이야. 말도 마세요. 제가 오늘 따라가 봤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기나 하세요? 얘, 너 말 조심하지 못해? 기쁨이도 듣고 있는데 상처받는단 말이야. 기쁨이한테도 이 귀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우리 기쁨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유, 그래서 바로 떨어졌구만. 신우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님과 기쁨이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기쁨이가 신우이를 보며 지도댔습니다. 거봐라. 기쁨이가 너 입 다물라고 짖고 있잖니. 어머? 야, 이 기쁨. 내가 너한테 고급 간식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앞으로 간식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면서 어떻게 기다려를 못해서 반장 선거에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냐? 신우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기쁨이를 나무랐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말했고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마세요. 기쁨이가 기다려를 못해서 바로 탈락했다니까요. 기다려라고 했는데 꼬리까지 흔들고 펄쩍펄쩍 뛰다가 떨어졌어요. 반장 선거 한다고 하길래 내가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완전 망신만 당했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비싼 간식에다 고급 사료까지 그렇게 사다 바쳤는데 그 기다려를 못해서 반장 선거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 기쁨이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시어머님과 시누이, 거기다 기쁨이가 지저대는 바람에 난장판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참고 있었고요.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게 정말 안타깝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 시어머님이 더욱 활기를 되찾은 듯 해보였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기쁨이를 훈련시키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긴 하는 모양으로 강아지 말하는 버튼까지 구매해서는 기쁨이를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것이 얼마 뒤 기쁨이가 간식 주세요라는 버튼을 기가 막히게 눌렀습니다. 와, 얘 지금 말한 거예요? 말도 마라. 우리 기쁨이가 진짜 천재라니까. 금방 배우잖니. 시어머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병원도 다니지 않았고 약을 드시지도 않았거든요. 덕분에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쁨이의 간식과 용품들을 사다 나르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쁨이는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불러서 시댁에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 정학인가 뭔가 그거 받았대요. 네? 정학이요? 아니 뭘 했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강아지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상대편 강아지네서 그렇게 항의를 했다지 뭐니? 그래서 오늘 무슨 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갔더니 CCTV를 보여줬는데 분명히 쌍방과실인데 왜 우리 기쁨이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네?
그럼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그렇잖아도 기쁨이가 잔뜩 기죽어 있는데 조용조용히 말해라. 물론 내가 항의를 했지. 근데 그 상대방 강아지 쪽 엄마가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완전 싸가지를 반 말아먹었다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던데 순두리 엄마가 그 유치원에서 실세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들 눈치를 보는 것 같던데 순돌이가 괜시레 우리 기쁨이한테 시비도 먼저 걸고 그런 적도 엄청 많았거든. 그 순돌이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순돌이 엄마 성격도 만만치 않어. 다른 엄마들까지 꼬드겨서는 나를 마구마구 몰아붙이는데 내가 치사해서 그만둔다고 했다. 어머님께서요? 그렇잖니. 솔직히 그런 곳에 우리 기쁨이를 맡기고 싶지도 않아. 그 뒤 시어머님이 순돌이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순돌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그 순돌이 엄마가 여기 이사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던데 그 뒤로 물이 아주 흐려졌대. 나랑 친한 사람도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려고 하더라고.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지 남편이 어디 큰 회사 과장이라나 팀장이라나 그러면서 말이야. 대체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길래 그 난리를 부려대는 건지 한심하더라니까. 엄마 남편도 잘 나가는 회사 상무인데 뭘 쫄고 그래? 내가 쫄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야. 내가 순돌이 엄마한테 당한 그 모욕은 절대 잊지 않을 참이야.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듯 시어머님이 주먹까지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요즘은 별일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아주 신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거든요. 예,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니? 무슨 일인데요? 네 시아버지 회사 단합대회에 간다고 했던 거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참석하신다고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시아버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원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을 빌려서 일종의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시어머님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시아버님 홀로 참석을 했었고요. 단합대회를 앞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혹시 이번 회사 단합대회는 참석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다들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데 나 혼자 가려니 영 그래서 말이야. 아, 내가 계속 참석을 못했었구나. 그렇지. 당신 힘들어할까봐 내 딴에는 말도 못하고 있었고 말이야. 당신 참석할 수 있겠어? 그럼 오랜만에 나도 참석 좀 해볼까? 라며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다는데요. 시아버님이 그렇게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이 함께 캠핑장으로 갔고 잠시 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많이 바빴다는데요.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곧장 다가와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랍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보, 이 과장은 처음이겠구나. 이 과장도 우리 동네 살거든. 당신이 안 나오는 동안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친구인데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예, 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옅은 미소로 인사를 했고 이 과장이 누군가를 부르더니 두 분께 다시 인사를 시켰다네요.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여보, 이쪽은 내가 말씀드렸던 상무님이랑 사모님이셔. 순간 이 과장 아내의 얼굴을 살피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네요. 그리고는 시어머님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고요. 아니, 순돌이 엄마? 아, 기쁨이... 그제서야 시어머님 얼굴을 알아본 이 과장 아내라는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 몹시 당황한 표정이더랍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고요. 아, 순돌이 엄마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가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랑 같은 회사였군요. 아, 그렇네요. 아니, 갑자기 왜 존댓말을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순돌이 엄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는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그동안 참 궁금했거든요. 대체 순돌이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던 순간 시아버님 눈도 커질 대로 커져 있었다네요. 뭐? 순돌이 엄마라고 하면 그때 당신한테 막 함부로 했다던 그 순돌이 엄마를 말하는 거야? 맞아. 바로 그 순돌이 엄마야. 나한테 막 반말로 소리치고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 기쁨이 내쫓은 바로 그 사람. 순간 시아버님 낯빛이 많이 어두워진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네요. 물론 이 과장이란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다네요. 순돌이 엄마, 아니 이 과장님 사모님 대체 몇 살이나 먹었길래 무조건 다 반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나랑 친하던 사람들이 다들 궁금하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다닌다고 그렇게나 떠들고 다니더니만 결국에는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네요. 그때 회사 이름을 말했으면 훨씬 더 빨리 알았을 텐데 아쉽네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돌이 엄마가 시어머님 팔을 잡고는 한쪽 구석으로 이동을 했다네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그리고 왜 존댓말을 사용하냐니까요. 하던 대로 반말하고 그 비속어도 막 쓰고 해봐요. 그 비속어가 어찌나 찰지던지 입에 쫙쫙 달라붙더구만.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이보세요, 순돌이 엄마. 당신은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하죠.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을 하자 순돌이 엄마가 다시 빌다시피 했다네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도 순돌이 엄마가 몇 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과장이 경력직으로 시아버님이 다니는 회사로 어렵게 이직을 했던 모양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로 이직한 걸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장의 평판도 좋지 않았다는데요. 윗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 노력하고 아랫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함부로 하다 보니 몇몇 직원들이 회사 윤리경영실에 투서를 올렸고 결국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돌이네는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그 뒤 기쁨이는 다른 유치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반장까지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이 어찌나 훈련을 잘 지킨 것인지 놀라울 정도로 변해갔거든요. 어느 날은 친정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기쁨이의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많이 달라져 있는 기쁨이뿐만 아니라 한층 밝아진 시어머님의 모습에 친정엄마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기쁨이로 인해 시어머님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시어머님에게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느 주말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체리나, 너 지금 어디니? 오늘 주말이라 집에 있지. 혹시 네 엄마 집에 들어왔니? 엄마?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짝 밖으로 나와봐. 고모 지금 땡땡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혹시나 나오다가 니네 엄마 만나면 대충 둘러대고 나와. 고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충 챙겨 입고 고모가 말한 곳으로 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고모가 카페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고모, 대체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뭘 봤는지 들으면 너 깜짝 놀랄 거다. 대체 뭘 봤길래 그래? 제 물음에도 불구하고 고모가 입을 굳건하게 닫은 채 주변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고모, 대체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마트에 다녀왔거든? 근데 그 근처 카페에 네 엄마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 그럼 엄마도 마트에 갔다가 카페에 간 거겠지. 근데 엄마 카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먼 바람이 불어서 카페에 갔나 모르겠네. 혹시 누구 만나러 간 건가? 고모, 설마 엄마가 카페 간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모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고모가 제 등짝을 날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설마 커피숍에 갔다고 이 난리를 피겠니? 그럼 뭔데 그래? 제 물음에 고모가 긴장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엄마가 그 카페에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마스크를 쓰고 슬금슬금 카페로 들어갔거든. 둘이 어찌나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지 나도 못 알아보더라니까. 남자? 그러니까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설마 고모 아빠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건 아닌 거지? 나는 지금 심각해서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농담할 때야. 계속해서 장난스레 말을 하고 있자 고모가 버럭한 채 노려봤기에 제가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근데 그동안 고모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그런 거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순간 고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기에 제가 마치 대사를 외듯 고모에게 말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우리 남매를 부탁한다고 했다는 말인 거잖아. 부탁만 했다 뿐이야. 내 손을 붙들고 나만 믿고 간다고 우는데 네 엄마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자식들 두고 눈을 감는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 그 심정은 엄마가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하는 거야. 알아. 그래서 고모가 이사까지 하면서 우리 곁에서 챙겨준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난 말이야, 네 엄마랑 했던 약속을 꼭 지킬 참이야. 고모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남매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고모의 사이가 좋았던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고모에게 우리 남매를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엄마가 고모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다네요. 형님, 우리 채린이랑 지성이 좀 잘 좀 부탁드려요. 형님밖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이 부심한 편이잖아요. 거기다 혹시나 그이가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자식들 눈칫밥이라도 먹을까 싶어 걱정이 돼서 눈을 감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형님이 옆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옳게, 내가 책임지고 조카들 지킬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내가 맹세할게. 감사해요, 형님. 저는 형님만 믿을게요. 엄마가 힘겹게 말을 했다는데요. 며칠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고모는 마치 슈퍼우먼처럼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고모도 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니 우리 남매까지 4명을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4년쯤이 지났을 무렵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새엄마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고모가 눈에 불을 켠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고모가 우려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 남매에게 헌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많이 낯설고 싫었지만 항상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고모가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물었어요. 엄마가 잘해줘? 혹시 힘들게 하진 않아? 고모, 괜찮아. 엄마가 엄청 잘해줘.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혹시나 엄마가 힘들게 하면 고모한테 무조건 연락해야 해.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번에는 엄마가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우리 엄마 예쁘다고 막 그래서 기분 엄청 좋았어. 거기다 친구들까지 집에 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줬어. 친구들이 엄마가 만든 떡볶이 엄청 맛있다고 했어. 제가 고모에게 엄마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고모가 약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듯 했고 그 뒤로는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모가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고모가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동안 마음을 놓고 있던 고모에게 그 일은 다시 불씨가 되었고 고모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했어요. 체리나,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인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니? 거기다 네 엄마 얼굴이 보통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 남자가 꼬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고모도 지금까지 봐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네 엄마랑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지.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러는 거야? 라며 고모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말에 의하면 카페에 들어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는데요. 남자의 인상이 어찌나 험악해 보이던지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거기다 엄마의 얼굴 또한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굳은 표정이었고요. 그 와중에 남자가 탁자까지 내리치며 소리쳤다네요.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겠다 그 말이지?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오면 네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다 풀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그 가족들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참도 이해해주겠다. 네가 뒤에서 이런 짓 하고 다닌 거 알면 네 가족들도 너 같은 거 내쫓아버릴걸?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이나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엄마와 낯선 남자가 소리까지 지르며 다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그곳을 후다닥 나와버렸다는데요. 낯선 남자가 엄마의 뒤를 따라 나갔다고 하네요. 자세히 설명을 하던 고모가 제게 물었어요. 봐라, 이래도 내가 오해한 거라고 말할 거야?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하네. 거봐, 내가 볼 때는 그 남자랑 네 엄마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니까. 근데 우선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확실하지도 않은데 의심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어. 고모,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금껏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며 고모를 안정시키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다 네 엄마 얼마 전부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도 이상해. 그건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도 다 컸고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껏 일 한 번을 안 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일을 왜 하느냔 말이야. 요즘 네 엄마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몇 달 전부터 엄마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고모는 그것조차도 이상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고모가 한참 동안을 열변을 토하다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따져 묻겠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돌려보낸 뒤 집에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쉬는 날이라며. 그럼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힘들게 뭐하러 음식을 하고 있어. 괜찮아. 이게 엄마 낙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러다 엄마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그렇지. 마트 계산원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일하러 가기 전에도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 됐거든. 밥 다 돼가니까 얼른 와서 앉기나 하셔. 고모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엄마의 안색을 살폈지만 엄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고 제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같이 커피 사러 다녀올까? 다 늦은 시간에 커피는 무슨 커피야. 그냥 막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 같이 다녀오자. 라며 제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고 엄마와 단둘이 밖으로 나와서는 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오자고 했어. 할 말? 무슨 할 말? 저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고모가 아까 카페에서 엄마를 봤다고 하더라고. 고모가? 엄마가 어떤 남자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걸 우연히 본 모양이야. 근데 그 남자가 엄마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엄마랑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거든. 엄마도 알다시피
이제는 나한테 엄마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엄마 손을 꼭 잡았는데요. 순간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먼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난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알아.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한 것만 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사실은 그 남자 말이야. 고모가 봤다던 그 남자. 말을 하기 힘든 모양으로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춘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남자 전 남편이야. 전 남편? 엄마가 아들 못 낳았다고 내쫓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던? 근데 그 사람이 엄마를 찾아와서 왜 협박을 해? 그게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다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한테 딸이 있다고 했잖니? 근데 그쪽에서 못 만나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작년쯤 그 딸한테 연락이 왔어. 정말? 혹시 엄마 원망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눈물만 흘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라고.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아? 딸 아니지. 나보다 언니라고 했지? 그렇지. 너보다 한 살 많지. 언니 입장에서는 엄마를 오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맙다. 언니라고 해줘서. 당연한 걸 가지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무튼 그동안 살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 낳아준 엄마가 많이 그리웠겠지. 단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구나. 세상에, 어떡해. 엄마의 말을 듣다가는 제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못해줬던 거 해주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던 거야. 간간히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좀 쥐어주고 싶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니들한테 혼란 주고 싶지 않았어. 니들도 예전에 마음고생 많이 했었잖니.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제는 그 정도는 이해할 나이가 됐잖아. 근데 전 남편이 엄마를 찾아와서 협박한 이유가 뭐야? 그 인간이라면 자다가도 치가 떨릴 정도인데 내가 딸이랑 몰래 연락한 걸 알고는 쫓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잖니. 돈을? 무슨 돈을? 허락도 없이 딸을 만났다고 그 값을 내놓으라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쫓겨나도 집 나올 때 양육비 보태줄 테니까 딸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인 거지. 아마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진 모양인데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런 사람한테는 10원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도 줄 생각은 없는데 우리 가족들 만나서 난리를 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구나. 엄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곧 언니도 만나게 해줘.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야지. 정말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제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또다시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엄마의 딸, 그러니까 언니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엄마와 떨어져 살긴 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많이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왕래를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의 생부가 집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쳤고 아빠가 생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협박한 내용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자꾸 찾아와서 이러면 우리는 변호사 고용해서 법대로 처리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로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희정이는 딸이란 이유로 대학도 안 보냈다고 하던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희정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당신들이랑 같이 지낼 이유도 없고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 가보세요. 들어보니 희정이가 내내 돈을 벌어다 주다가 이제는 돈을 못 준다고 했더니 난리를 쳤다고 하던데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야? 귀한 당신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다시 한번 우리 아내랑 희정이한테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는 나도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남의 아빠가 언니의 생부에게 쏘아붙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지 생부가 뒷걸음질을 치며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을 어찌나 많이 한 것인지 아침밥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너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 나 보러 몇 번 왔었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경찰이 와서 엄마 데리고 가는 거 멀리서 봤었어. 그걸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가 죄를 지어서 경찰이 데리고 가는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했었어. 근데 동네 슈퍼 아줌마가 나한테 그랬거든. 엄마가 나 보러 왔던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준 돈 전해주기도 했어. 내가 그냥 너한테 돈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슈퍼 아줌마한테 돈 맡기고 가서 그 돈으로 나름 잘 썼어. 새엄마가 돈도 잘 안 주고 그랬거든. 그때 생각이 나는지 언니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뒤 다행히도 언니의 생부가 다시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빠가 언니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희정아, 네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다시 대학을 가보는 건 어떻겠니? 대학이요? 그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공부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렇긴 한데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새엄마한테 갖다 줘서 돈도 없는걸요? 언니가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아빠가 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돈이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가요? 그래, 희정이는 엄마가 낳은 딸이니까 이 아저씨 딸이나 마찬가지잖니.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이나 해봐. 아빠의 말에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언니가 잠시 당황하는 듯하자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엄마도 열심히 벌어서 보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봐. 그래야 엄마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나도 찬성이야. 우선 입시학원 등록하고 학원 다니다 모르는 문제 있음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이랑 과학 쪽은 자신 있으니까. 온 가족이 응원하는 모습에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뒤 언니는 입시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저도 틈틈이 언니 공부를 도와줬고요. 다행히 제가 수학이랑 과학은 자신이 있었던지라 언니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 언니는 첫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을 하고 난 뒤 언니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많이 도와주셨는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가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리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잖아. 아주 잘했다. 잘했어.
그래도 아빠가 입시학원 끝나면 데릴러도 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순간 언니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그 소리에 아빠의 얼굴이 일순간 환해져 있었어요. 희정이가 지금 나한테 아빠라고 한 거야? 네,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의 말에 아빠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쑥스러운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공부하면서 학원 끝나고 아빠랑 같이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먹은 음식 중에서 아빠랑 먹은 우동이 제일 맛있었어요. 뭐야? 그럼 그동안 치사하게 둘만 데이트했단 말이야? 제가 볼멘 소리를 하자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제가 방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언니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사실 언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지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뭔데? 언니 등록금 내라고 준비했어. 뭐? 내 등록금을? 그동안 우리가 언니한테서 엄마를 빼앗은 것 같아서 늘 미안했거든. 이렇게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사실 엄마가 우리한테 정말 잘하셨거든.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걸 언니가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언니, 이건 내 진심이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가족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제 말에 언니뿐만 아니라 엄마도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대학 입학식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고모가 집에 찾아와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희정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 고모가 등록금까지는 못 보태줘도 너 대학 가는데 옷 한 벌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옷이요? 괜찮아요. 언니가 손사래를 치며 돈 봉투를 뿌리치고 있었는데요. 조카가 대학 간다는데 고모가 이런 것도 못 해줄까봐 그래? 네 동생들 대학 갈 때도 고모가 옷 한 벌씩 다 해줬어. 고모가 공평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 그리고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고모가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기에 엄마가 고모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우리 조카들 잘 키워줘서 내가 더 고마워. 아무래도 그동안 엄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 미안했던 모양으로 고모가 엄마에게 미안한 듯 말을 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는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새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빠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뭐? 사기? 그렇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쫓고 있다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어. 2번 다시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 잘했어. 근데 진짜 낯짝도 두껍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뒤 결국에는 언니 생부가 감옥에 갔다고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언니가 꽃길만 걷길 간절히 바라봅니다.